네, 안녕하십니까. 명순권 교수의 의학수다 시즌2 오늘 17번째 시간. 네, 반갑습니다. 벌써 명순권 교수의 의학수다 시즌2가 4개월이 지나서 이제 5개월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다음 주는 개인적인 좀 일정이 있어서 다음 주는 좀 쉬어가려고 합니다. 대타로 다른 어떤 분이 오셔서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음 주에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목은 우리나라 의료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뭐 작년에도 제가 다뤘던 내용인데요. 거의 뭐 한 10개월, 1년이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자주 이게 이 내용을 계속해서 다루지 않다 보면 또 까먹게 되거든요. 저도 옛날 얘기를 해서 약간 좀 까먹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우리나라 의료제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장길남님, 네, 반갑습니다. 금분신님, 양념게장 쿠퍼님,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장길남님, 전번에 정신과 선생님께서 오셨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모두 다 반갑고요. 우리나라 의료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이건 뭐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제 개인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종합하고 저의 생각을 담아서 이걸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 기사는 신문고 뉴스 인터넷 신문인데요. 2017년도 8월. 와, 벌써 4년이 됐네요. 그렇죠. 이 당시에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면서 문재인 케어라는 걸 발표했었죠. 기억나시죠? 4년 전에. 그래서 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당시에 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사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고 나서 현장 반응, 제목을 의료수가 정상화가 먼저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이때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이 문재인 케어를 주장을 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핵심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이자. 이것이 바로 문재인 케어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 당시에 자기공명 영상 촬영, 즉 MRI라든가 아니면 복부 초음파 등 갑상 초음파 검사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 검사들이나 아니면 치료들이 비급여로 분류가 돼 있었죠. 이게 한 3,800개가 있었네요. 그래서 2022년까지 내년까지네요.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 내용 중에는 2, 3일 병실도 포함 보건금보험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노인의 틀니라든가 임플란트도 본인 부담금을 인하하겠다. 그리고 소득 하위 50%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그래서 성형수술만 빼고 모든 진료를 가능하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이제 뭐였냐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 핵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보장성이란 말은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 우리 이른바 병원의 환자가 지불하는 그러한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좋은 거죠.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전체 진료비가 나오면 그 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뭐 개인원에서는 30%, 그 위에는 40%, 50%, 60%까지 100을 다 부담하지 않고 본인이 들었던 건강보험에 근거해서 일부만 부담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이런 보험의 영역에서 제외된 것들이 비급여 진료를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에서 전혀 커버를 안 해주는 것이, 보장을 안 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비급여 진료인데 뭐 성형수술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그거 말고도
뭐 검사 중에는 MRI나 초음파 이런 건 전혀 보험이 그 당시에는 안 됐었는데 이것도 몇십 퍼센트 이상 환자 본인 부담을 100%가 아닌 몇십 퍼센트, 나머지 한 50%나 60% 혹은 70%는 국가가 부장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 뭐 설문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이 좀 80%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반대로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이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서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그래서 항상 그 이슈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이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이 신문고 뉴스 인터넷 신문에서 제 내용을 여기에 기사에 실겠다 그래서 이 기사에 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나라 의료제도 어떤 문제점,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요걸 가보면 네, 이게 지금 네, 요거로 바로 들어갔죠. 이게 기사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그 당시 이게 2017년 기준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앞에 넣어서 문재인 케어라고 했던 것이죠. 그때가 이제 8월 9일이네요.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비급여의 전면적인 급여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저는 그 의료정책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15년 전이니까 제가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면 어떤 해였죠? 네, 바로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해죠. 2002년 6월에 월드컵이 한 달 동안 열렸었는데요. 한 달 이상 동안. 저는 그 2002년도 4월에 군의관 3년 3년 3개월 복무를 마치고 2002년 6월부터 6월 초 중순부터 한 10개월 정도 관악구 봉천동에 제 이름을 건 개인의원을 개원을 했었습니다. 명승권 가정의학과원. 좀 약간 무모하게 경험도 없이 개업을 했었죠. 그랬다가 10개월 만에 여기서 접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네, 접었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말아먹었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10개월 동안 경험했던 그런 경험과 그리고 그동안 경험했던 임상 경험 그리고 지식 그리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강의 들어오면 그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급여 비급여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급여란 건 뭐냐면 돈을 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월급이란 의미도 있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돈이나 물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준다는 의미에서 급여란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험체계는 의사가 어떤 환자에 대해서 의료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급여 혹은 비급여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란 건 뭐냐면 의료보험에 일단 가입한 환자에 대해서 총 진료비가 나오면 그 진료비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고, 얘를 여기 30%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 개인의원에서는 동네 의원에서는 총 진료비가 100이 나오면 본인이 30%만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죠. 이게 전문용어로 법정 본인 부담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정부의 건강보험공단이 있죠.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달 후에 나머지 70%를 그 의료기관, 의원에다가 지급을 해줍니다.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공단부담금 혹은 보험자부담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내는 거는 본인부담금, 법정 본인부담금이고요. 그리고 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거니까 공단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란 말은 월급이란 뜻도 있지만 돈을 지급해 준다는 의미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원에게 지급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기로, 요즘 이제 코로나로도 개인원을 가게 되죠. 코로나로는 개인원은 잘 안 가지만요. 감기로 개인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초진이었을 때, 처음 등록했을 때 총 진료비가, 이때 지금 제가 얘기가 14,860원이라고 하는데 해마다 2% 내외씩 올라서요. 올해 2021년에 개인원 초진 총 진료비는 16,590원인가 뭐 16,000원대입니다. 16,000원대. 조금 올랐어요. 한 2,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때에 비하면. 어쨌든 14,860원이 나오면 이 중 3,000원만 환자가 개인이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진료 행위가 플러스가 되었고 15,000원을 넘게 되면 30%를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15,000원이 넘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낮게는, 예를 들어서 개인원 가면 감기로 가도 16,000원대에서 30%니까 4,900원 정도 낼 겁니다. 아마 본인 부담금이. 그럼 4,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0원 가까이, 11,000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의원에게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나머지를 지급받게 되죠.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전체 총 진료비가 나오면 의원의 입장에서는 바로 당일날은 환자로부터 30%를 받고 나머지 70%를 한 달치를 모아갖고 청구를 하죠. 건강보험공단에. 그럼 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 진료행위가 적절한 진료행위냐를 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나머지 11,000원 해당하는 것을 다 돌려주는데, 또 상당 부분은 심사에서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그러면 삭감을 하거나,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만약에 뭐 11,000원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 20, 30% 삭감을 하거나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게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의사들이나 진료의원의 입장에서는 좀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급여고, 그럼 비급여란 건 뭐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병원에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비급여 진료다라는 건 뭐냐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지 않으니까 100%를 본인이 환자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급여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국가, 즉 심사평가원에서 정한 인정비급여 항목이란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인정했다는 말은 국가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이 행위는 국가에서 인정해 준 비급여다,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해 준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병의원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해서 가격까지 매긴 비급여 항목들이 있어요. 이거를 임의 비급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임의 비급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이제 환자가 막 이른바 수액 같은 거 맞을 때 영양주사 이런 거 맞잖아요. 그런 거 맞는 거는 뭐 2만 원, 3만 원, 뭐 5만 원까지 받는데, 그거는 그 개인의원에서 임의로 가격을 책정한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임의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비급여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발기부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반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발기부전, 야 이게 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 현재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발기부전이 들어가 있고요. 포경수술, 그 다음에 성형수술,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하는 건강검진, 그리고 상급병실료 차액, 이 당시에 상급병실료라고 하면 1인실, 2인실, 3인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인실 말고 4인실 말고. 그 다음에 초음파 진료, 이런 등등, 혹은 이제 비용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는 최신 의료기술, 그리고 아직 승인되지 않은 약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비급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급여, 비급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용어가 뭐냐? 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체 의료비, 진료비는 개인의 본인 부담금과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보험자 부담금, 공단 부담금을 합친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건 뭐냐면 전체 의료비 중에서 환자,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 말고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보험자 부담금이 몇 %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총 진료비가 100이 있으면 그중에 우리 국민들이 내는 게 30% 내고 나머지 70%를 국가, 즉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을 해준다. 그러면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게 70%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건강보험 보장성이란 총 지출해야 할 의료비 중 국가가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해주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대개 62% 정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고로 OECD 국가들, OECD 국가 36개 국가인가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죠. 이른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선진국들이죠. 선진국들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얼마입니까? 평균 80% 정도가 됩니다. 즉, 이 나라들의 평균은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전체 총 진료비가 나오면 그 중에 20%만 본인이 내고 80%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죠. 또한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즉 가계 직접 부담 의료비 비율이 36.8%를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보장률 100에서 보장률을 빼면 그게 결국 가계 직접 부담 의료비 비율이죠. 36.8%입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는 약 20%에 비해서 2배로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진료 행위들, 비급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정부에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미용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로 분류됐던 이런 진료 행위를 급여화하겠다. 그리고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그런 진료는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게 배경이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OECD 국가 내에서도 다른 나라들은 국가가 많이 보장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보장을 덜 해줬기 때문에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 돈을 이용해서 우리 국민이 본인 부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게 바로 이제 문재인 케어 좋은 의미로 시작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자, 우리나라는 그럼 왜 비급여 제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됐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건 바로 비정상적으로 낮은 의료 수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 당시에 문재인 케어 세부 추진 방안을 보면 MRI 초음파 등 그 비급여 검사 항목, 그 다음에 약 3,800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추진하겠고, 그 다음에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대표적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그리고 간호간병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경이 있어요. 선택진료비, 이게 이제 이른바 선택진료비라는 게 특징비라고 얘기했던 거죠. 옛날에 특별진료. 그러니까 대학병원 같은 데 보면 시니어 교수들 같은 경우에 환자들도 많이 몰리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같은 진료 행위인데도 주니어 젊은 의사가 보는 것보다 시니어 의사들이 볼 때는 비용을 몇십 % 더 부담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 당시에 문재인 케어라는 거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 걸 포함한 대책은 국민들의 의료 부담을 줄여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시행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 당시에 그 핵심은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들이 많은데 이걸 급여로 전환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 재정에 20조 이상의 여유가 있었던 걸 투자를 해서 그것으로 메꾸면서 급여로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연 그런 걸로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보면 의료 수가부터 보겠습니다. 의료 수가라는 건 뭐냐? 의료 수가라는 건 결국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료 행위에 대한 의료 행위에 대한 가격입니다. 우리가 머리 깎으러 그 미용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커트비 얼마 받습니까, 요즘?
한번 좀 올려주세요. 남성분들 머리 커트 얼마 받는지. 저는 그 병원 앞에 골목 미용실 가서 하는데 보통 11,000원, 10,000원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비싼 데는 저는 좀 싫어해갖고 블루클럽도 자주 다녔었어요. 거기는 이제 8,000원, 9,000원 이랬잖아요. 9,000원. 요즘은 만원 약간 넘는데 보통 요즘 보니까 남자 커트가 한 15,000원 혹은 최소한 15,000원, 2만원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2만원 이상. 뭐 비싼 데야 뭐 3만원, 4만원씩도 하죠. 근데 평균 2만원에서 왔다 갔다 혹은 15,000원, 2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병원에 딱 방문하면 의사 얼굴 보고 처방받고 이런 진료 행위를 서비스를 받잖아요. 진료 서비스를. 거기에 대한 가격이 바로 의료 수가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의료 수가는 의료 행위에 대한 가격이에요.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결정을 하냐면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건정심. 그래서 이거는 뭐 보험자 대표들, 그러니까 병원 쪽 대표들, 그 다음에 우리 소비자 대표들, 뭐 그리고 이런 그 대표들이 모여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매년 이제 열어서 그 이듬해 이 의료 수가를 얼마로 할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의료 수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상을 하게 되냐? 대개는 이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소득이나 물가 상승률 여러 가지 지표들 고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건강보험 수가 이 가격에 원가 보전율이 70% 정도로 많이 낮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자료에 따르면 90%까지 되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보통 가격을 매길 때 거기에 원가가 들어가죠. 재료비, 뭐 인건비 이런 원가가 들어가면 이 원가에다가 보통은 몇십 퍼센트, 한 20, 30% 이상을 붙여갖고 가격을 보통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 수가, 진료행위 가격 자체는 원가도 보전이 안 되고 100이 안 되고 그것의 70% 정도로 낮았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뭐 많은 그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일산병원에서 연구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2016년에 연구를 해보니까 의료 수가의 원가 보증률이 78% 정도, 80%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원가 보전율 100%만 하더라도 사실 그런 진료 행위를 해서 이득을 볼 수가 없죠. 원가의 100%니까. 그런데도 원가 100%에도 모자라는 7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를테면 이제 종류별로 보면 검사 같은 경우는 원가가 100이 들면 여기에 53%를 얹은 153%로 이익을 남기지만 영상진단 반상치료도 140%로 높지만 진찰료와 입원료, 그러니까 의사가 진찰한 행위, 제가 예를 들어서 환자 분을 이렇게 그 증상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왜 어떻게 되는지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청진도 하고 그다음에 시진 보는 거, 촉진, 타진 여러 가지 이 진료 행위를 딱 하는 이 진찰료는 원가를 상정했으면 그게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입원료도 46%가 안 되고. 그래갖고 이걸 다 합쳐서 평균을 내보면 전체 의료 수가의 원가의 70%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낮은 의료 수가와 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비급여 진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요. 맨 처음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시작할 때 일단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7년도에 건강보험 제도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1977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 자체가 없으니까 어디 아프다, 뭐 다쳐서 뼈가 골절이 됐다 이래갖고 병원에 한 번에 입원하면요. 보험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고 어떤 경우는 그 당시뿐만 하더라도 뭐 심각한 수술을 하게 되면 뭐 거의 전 재산의 얼마 정도 이상을 병원비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까지 전국민 건강보험이 안 됐던 시절에는 병원에
진짜 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문턱이 너무 높았죠. 왜냐면 본인이 100%다 내야 되니까 비쌌죠. 그래서 이 당시에 1977년도에 건강보험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뭐 3천만 명 뭐 이렇게 3천만 명 이상 됐다 그러면 그 중에서 모든 사람이 아니고 500인 이상의 종업원, 그러니까 500인 이상의 직원들을 갖고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보험을 의무화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건강보험 가격을 측정을 하는데 당시에 보험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진료행위 A라는 진료행위, 예를 들어서 뭐 감기 환자를 봤다 그러면 감기 환자 볼 때 진료행위 전체 의료수가가 만약에 뭐 2,000원이었다 그러면 보험 수가를 정할 때 2,000원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 그 당시 원래 수가보다 70% 이하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준에 원가가 100이면 그거보다 30%가 낮은 70%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의사들은 이때 큰 반발이 없었냐? 이 당시에 500인 이상 대기업 직원들 해봤자 뭐 거의 5% 정도밖에 우리나라 인구의 5%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환자 100명 중에 뭐 한 5명 정도만 건강보험 환자이기 때문에 그럼 그 환자들에 대해서는 뭐 돈을 많이 못 벌어도 크게 뭐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겠죠. 나머지는 여전히 95%는 보험이 없으니까 옛날 그대로 가격을 받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때 처음 시작할 때 우리나라 건강보험 들어왔을 때는 3저 원칙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3저 원칙이란 거는 일단 수가 자체가 낮죠. 수가 자체가 낮으니까 이제 보험료 자체도 좀 저렴하게 적게 했죠. 또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낮으면 많은 진료 행위를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험료가 낮은 저부담, 그리고 보장성이 낮은 저급여, 그리고 저수가, 이 세 가지 3저 원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당시에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상 환자가 5% 정도 불과했기 때문에 의사들도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비보험 환자를 통해 손실을 보충하면 되게 별 반발 없이 시행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1977년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1989년, 1989년이면 제가 제주에서 대학 들어와서 예과 2학년 때네요. 예. 이때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행이 됐었어요. 이때가 아마 노태우 정권 때죠. 자, 이때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수가 자체가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모든 환자를 수가를 낮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 개인원은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가도 그때 높여주지 많이 현실화되지 않으니까 이런 걸 만들었어요. 선택진료비. 그 당시에는 특진비라고 그랬어요. 큰 병원에서는.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는 상급병실료라고 해서 4, 5인실 같은 경우는 보험이 되지만 5인실은 1인실, 2인실, 3인실, 특실은 보험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100% 환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까지도 1인실 같은 경우는 뭐 환자가 부담하는 게 14만 원, 15만 원, 뭐 20만 원 이상도 들고 그러죠. 그럼 국가에서 부담 안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들은 각종 비급여 진료를 생산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보험 환자로 봐서는, 즉 이른바 감기 환자만 많이 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수액 주사도 놓게 되고, 또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무슨 최근 들어서는 비타민 주사, 뭐 그런 진료 같은 걸 하게 되고, 박리담회, 그리고 또 이제 의약분업 이전에는 병원 내에서 처방전을 따로 안 하고 약도 의원에서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약사랑 같이 그 계약을 해서 약을 얼만큼 써주면 몇십 %를 더 주겠다. 그걸 이제 리베이트라고 합니다. 리베이트. 그러니까 원래 주문한 약품이 100만 원이었으면 130만 원 혹은 150만 원을 더 의원한테 줬던 거죠. 그걸 이제 리베이트라고 합니다. 이런 관행들을 통해서 낮은 의료수가의 급여 환자 진료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고 이익을 창출하면서 근근히 그리고 그렇게 버티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급여 항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보험 진료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 환자 입장에서도 건강보험 부담금도 굉장히 낮고 전체 의료수가도 낮으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나머지 비급여 진료에 자신이 개인 본인 부담금이 100%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 흔히 중국집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를테면 짜장면 원가가 4,000원이라고 하면 이거 조금 비싸게 좀 여기다 넣은 것 같지만 국가에서 이보다 70% 정도밖에 안 되는 3,000원으로 강제적으로 가격을 이른바 낮췄어요. 근데 이 사실 짜장면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키는 메뉴일 수는 있지만 반면에 비싼 메뉴인 탕수육이나 팔보채 이런 것은 국가에서 가격을 정하지 않고 중국집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해라. 그래서 알아서 15,000원, 20,000원 이렇게 받아버리게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집 입장에서는 짜장면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많이 팔아도 오히려 뭐죠? 탕수육이나 팔보채, 라조육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손실을 보전하게 된 거나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바쁘게 짜장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자분들 이제 뭐 병원에 가면 문턱이 낮아서 본인 부담금 그래서 아침에 콧물 나거나 열이 조금만 나도 이게 진료비가 비싸고 본인 부담금이 높고 이렇게 되면 며칠 참을 텐데 뭐 이 당시까지 개인 본인 부담금이 3,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개인원은 굉장히 많잖아요. 널려 있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아주 쉽게 병원에 접근성이 좋으니까 바로 가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환자들도 많이 몰려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또 진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봐서는 그 환자 한 명을 뭐 10분, 20분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볼 만한 환자들도 많지 않아요. 바로 당일날 아침에 콧물 나니까 대개는 감기 환자니까 뭐 3분 이상 볼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이렇게 기다렸는데 의사 얼굴 보는데 3분도 못 본다 그러는데 물론 뭐 질병의 특성에 따라서는 10분, 20분 이상 봐야 될 환자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특히 개인의원에서는 1차 질환인 특히 감기 환자나 경증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뭐 10분, 20분 이상 진료할 이유가 별로 없는 환자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럼 총 진료비가 3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감기 환자. 그리고 본인 부담금 30%라고 하면 10,000원이라고 쳐봐요. 그럼 오늘 아침에 뭐 콧물 좀 난다고 해서 바로 안 가겠죠. 일단 하루 이틀 그리고 일반 그 의약품 먹으면서 보겠죠. 그래서 결국에 낮은 의료 수가에 의해서 환자들도 많이 몰리게 되고 병원 입장에서는 충분한 그 의료 서비스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든 조건이 됐었다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2002년에 개인원을 할 때 감기 초진 진료비가 감기 같은 걸 보면 12,000원 내외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지금 2002년부터 지금 2021년이니까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초진 진료비가 16,000원대니까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20년이 넘었는데도. 20년 지금 지난 동안 그 당시 뭐 짜장면 값이랑 뭐 여러 가지 물가랑 비교해 보세요. 짜장면은 그래도 아주 많이 안 올랐어요. 짜장면은.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학병원에서 희귀질환이나 중환질환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은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이런 전공의들이 전문을 취득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개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수도권 쪽에 의원들이 개인의원이 몰리죠. 서로 경쟁하게 되죠. 그러니까 환자를 하루에 뭐 최소한 한 40, 50명 이상은 봐야지 그래도 좀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게 바로 그 집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가 널려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서로 경쟁하니까 환자 수가 확보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또 저의 능력도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20명 정도밖에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죠. 4, 50명 봐야지 그나마 좀 버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른바 급여 환자로만은 낮은 의료 수가 때문에 경영이 힘드니까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같은 거 갖다 놓고 점 뽑는 거 하는 거죠. 사실 감기 환자 뭐 10명, 20명 보는 것보다 점 뽑는 거 환자 한 명이나 두 명만 보면 점 몇십 개씩 뽑으면 한 5천 원씩 해서 하게 되면 한 명당 뭐 최소한 5만에서 10만 원 볼 수 있으니까 총진료비로 보면 감기 환자 거의 한 7, 8명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비급여 진료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비급여가 이제 급여로 전환이 돼요. 근데 이 급여로 전환이 되는데 그 비급여 진료비 자체 전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실제로 좀 낮췄거든요. 낮춰버리니까 전체 액수 개인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수가 좀 증가할지라도 뭐 의료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전체로 수익 줄어들 가능성이 커서 도산 및 폐업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비급여 진료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가? 본질적으로 낮은 보험료, 낮은 보장률, 낮은 수가 이 3저에 기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고로 그 캐나다에서 진료하는 1차 진료의 우리나라 사람 이민 가신 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하루에 환자를 50명인가? 뭐 주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50명 이상 못 보게 돼 있나 봅니다. 최대 50명인가 60명 이상. 그러면 50명, 60명 보고 비급여 진료는 안 하냐 하니까 비급여 진료는 별로 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한 50명, 60명만 봐도 한 달에 그 의료 수가 자체가 충분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따로 비급여 진료를 안 하더라도 급여 환자, 즉 보험 환자만 보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 근거 없는 뭐 비급여 진료 이런 것들을 별로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현재 비급여가 이렇게 양상될 수밖에 없는 거는 보험 환자, 급여 환자로만 보고는 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의료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비급여가 양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비급여를 급여로 돌린다고 해갖고 해결이 될 것인가? 여전히 또 비급여는 또 양산이 될 거예요. 새로운 형태로 비급여는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결할 거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의료 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죠. 의료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한다면 감기 이거 갖고 바로 병원에 방문하지 않겠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의약품을 지금 이제 가능하잖아요.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대행 치료하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도 이른바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진짜 수준이 높지 않은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료 수가를 정상화한다는 게 이제 결국에 의사 수입을 늘리려고 그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 수는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수익을 가지면서도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사나 의료진들의 노동 강도 같은 거를 과도한 노동 강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보험료 올리고 수가 올리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되냐? 또 그 방법은 의료 쪽에 그 재정을 좀 더 강화하는 방면은 정부 쪽에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4년 전에 얘기했던 이 내용은 여전히 그 유효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본격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3저의 문제, 즉 낮은 보험료, 낮은 의료수가, 낮은 보장률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준비한 거는 한번 봐봐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나온 건데 그 대한의사협회에서 요즘 뭐 그동안은 의사협회
별로 신뢰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국민들이 의사협회에 대해서 별로 믿음을 갖지 못했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집행부도 바뀌면서 변화를 좀 시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한국, 일본, 미국의 진찰률 한번 볼게요. 의원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이 네 개 그 병원들을 보면 이 당시가 2016년 기준입니다. 의원급은 개인원이 14,000원이고요. 초진료가. 병원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은 16,000원대, 상급 종합병원은 18,000원대예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개인원이 16,000원대, 17,000원이 약간 안 돼요. 병원급이 16,000원, 의원보다 약간 낮아요. 그리고 종합병원이 17,000원대입니다. 18,000원 가까이 되고. 상급 종합병원, 즉 대학병원들이죠. 빅5 병원들이 여기에 이제 19,000원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되냐? 개인원이 30% 부담하고요. 병원 같은 경우는 40% 부담하고 종합병원은 50%를 부담하고 상급 종합병원 가면 본인이 60%를 부담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2만 원이 안 되죠. 일본은 어떠냐? 이때 2016년 기준으로 우리보다 약 2배 정도가 되는 29,500원대, 이제 약 3만 원 정도가 되네요. 일본은 의원이나 병원이나 똑같네요. 초진 진찰료가 처음 방문했을 때 3만 원 가까이 되고.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의원급이 좀 더 높은데 5만 원이고 그리고 병원은 3만 원이에요. 제가 2009년도 12년 전이죠. 2009년도에 UC 버클리 샌프란시스코 옆에 그쪽으로 연수를 갔었는데 그 당시에 초진 받은 후배가 있었어요. 저는 아니었고 포닥, 그러니까 박사학위 따고 거기서 포스트 닥터 트레이닝을 받는 그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파갖고 갔는데 처음 가자마자 그냥 뭐 엑스레이 찍고 하는데 특별히 한 것도 없었는데 10만 원이 본인 부담금이 10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찰료가 한 4, 5만 원 되고 엑스레이 찍고 이러니까 엑스레이 찍었나? 그랬는데 한 5만 원 얼마에서 한 10만 원 이상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게 보험이 되면 100% 보험이 되는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0원 내는 경우도 있고 20% 30% 뭐 다양할 겁니다. 그게 이제 보험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말이죠. 진료 시간에 따라 진찰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분 보나 10분 보나 20분 보나 초진료가 개인원은 16,000원대, 17,000원. 상급 종합병원도 2만 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중에서 본인 부담금은 30%에서 60% 사이니까 보통 10,000원 이상은 넘지는 않습니다. 한 5,000원부터 해서 10,000원 사이를 내는 거죠. 근데 미국은 진료 시간 보면 10분 미만이면 초진이 아까 52,000원이었잖아요. 10분 증가한 20분 보면 89,000원, 그러니까 9만 원 돈이 되네. 그리고 30분 진료 받으면 128,000원, 45분이면 20만 원, 1시간 보면 24만 원. 1시간 보냐 그런데 간혹 이제 우리 검진센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담이 좀 길어지면 30분 하는 환자도 간혹 있고요. 진짜 too much question, too much talk. 말이 많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진짜 1시간을 한 적도 있어요. 물론 환자랑 다투면서 1시간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교하면 최대 1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찰료뿐만이 아닙니다. 의료 수가 한번 볼게요. 의료 수가란 건 의료 행위에 대한 가격이라고 그랬죠. 물건 가격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12년 이거 거의 10년 전 건데 맹장 수술 이른바 그 충수돌기염 그 오른쪽 아랫배가 아플 때 그게 보통 맹장염이라고 하는데 맹장 아래에 달려 있는 충수돌기에 염증이 난 경우를 이제 충수염이라고 합니다. 급성 충수염. 이게 이제 절제수로 하는 거 보면 달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면 우리나라는 드는데 미국은 14,000달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14,000달러면 1,700만 원. 야,
1,500만이 넘죠? 1,700만 원 정도가 돼요. 다른 나라 뭐 칠레도 7천 달러 가까이 되니까 대략 한 700만 원 넘어가네요. 호주도 5,600달러니까 한 600만 원 이상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미국에 비하면 7분의 1 수준이고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거의 1.5배 미만, 2분의 1 이하죠. 제왕절개도 마찬가지고요.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의료 수가는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낮은 나라에 속해집니다. 잘 사는 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내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내시경. 우리나라 지금 한 5만 원대, 5, 6만 원대 하거든요. 5만 원대. 대장 내시경도 한 6만 원대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오래된 기사이긴 합니다만 이 당시 위내시경이 4만 원이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가격 차가 되게 많이 납니다. 주마다. 57만 원에서 227만 원. 그러니까 한국 대비해서 최소한 열 몇 배에서 뭐 50배까지 넘죠. 영국도 한 100만 원 이상 된다고 되어 있나요? 대장 내시경은 더 합니다. 100만 원 이상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대장 내시경 수면으로 합쳐도 뭐 10만 원대밖에 안 돼요. 그죠? 진짜 쌉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 보면 우리 검진센터 아무 증상 없이 검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아파서 증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급여가 되겠죠. 비급여로 대장 내시경 하면 덴버 평균이 3,000달러예요. 그러면 300만 원이 넘죠. 대장 내시경. 항문부터 시작해서 1.5m짜리 대장을 쭉 보는데 걸리는 시간. 우리 지금 암센터에서는 대장 내시경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15분, 20분이면 쫙 한번 보고 나오는데 빨리 하죠, 우리나라. 미국은 보통 최소한 2, 300만 원대예요. 그렇죠? 이렇게 비쌉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장 내시경, 이른바 수면 내시경, 진정 내시경 안 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이 안 넘어가요. 6만 원, 10만 원이 안 넘어갑니다. 10만 원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수면 내시경, 이른바 진정 내시경 하면 수면료랑 합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검센터에서 한 18만 원, 20만 원까지는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에 비하면 10분의 수준밖에 안 되죠. 그래서 기사 같은 거 보면 How much does a colonoscopy cost?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얼마나 드느냐? 뭐 보험이 없는 환자에서는 전형적으로 얼마를 내냐? Pay $2,100 to $3,700. 그러니까 2,100달러에서 3,700달러니까 최소한 2, 300만 원 이상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서울대병원 실적, 이걸 왜 제가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게 서울대병원 가보신 분들이 모르겠지만 큰 병원 가면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대기도 오래되고. 그러니까 이른바 그 진료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런데 어떠냐? 여기 보면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작년 5월달 기사인데 믿지는 장사는 국립대병원 숙명 10곳 중 6곳 의료 손실이 발생한다. 국립대병원 손익계산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 국립대병원 10개 기관 중 6곳이 2019년 의료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수익 합계는 6조 원을 눈앞에 둔 5조 9천억인데 의료 비용 합계가 5조 9,500억으로 오히려 162억 원이 의료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란 게 이제 의사, 간호사 인건뿐만 아니라 그 의료 기계, 그렇죠? 그런 비용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다기보다는 의료 수가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 수입 자체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의료 보장률은 좀 낮긴 하지만은 그냥 이제 러프하게 그냥 봤을 때는 자기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저 중환자실 그런 진료 한번 받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막 억 단위가 들어갑니다. 최소한 수천은 기본이고요. 1억 이상 들 수가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며칠 이상 입원하게 되면. 그나마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그렇게 보험료를 많이 내니까 좀 덜 들고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 뭐 몇 년 전 자료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개혁 그걸 들고 나온 이유는 그 당시까지 전체 인구의 약 15%,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 인구의 15%는 우리나라 인구에 해당해요. 거의 4,800만 명이 보험이 없어요. 무보험이에요. 건강보험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부자들로부터 세금 많이 거둔 걸로 그 돈 없는 사람들의 건강보험을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아마 뭐 거의 한 반 정도는 보험을 갖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몇 천만 명은 현재 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시아인들이나 중남미 그리고 흑인들, 소수민족들 보통 이제 백인들이 한 60% 정도 되죠. 60%. 나머지는 다 소수민족들은 보험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큰 병 앓고 나면 파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어떤 분이 얘기했죠. 한국은 천국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건 분명히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9시 50분이 넘었네요. 네, 우리 뭐 질문도 많고 그런데, 자, 우리 1분 내로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변이 바이러스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뭐 델타 변이가 요즘 유행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뭐 다행히도 그 기존 백신에 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의사도 정년퇴임을 만들어야, 정년퇴임이 공식적으로는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65세. 저희 우리 국립암센터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65세 정년이라서 저도 이제 한 13년, 12년, 13년 정도 남았네요. 물론 개인 의원은 할 수가 있겠죠. 이 작가님, 그럼 의료 수가는 치료 행위는 아니고 선생님께서 환자 보고 처방해 주신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의료 수가라는 건요, 모든 진료 행위들, 그러니까 검사, 그 다음에 처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가는 따로 따로 돼 있고요. 딸기팔공님, 한약 처방급여가 되는데 희귀질환 약 등은 보험 적용이 안 돼서 비싸고 약도 삭감되게 되고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약은 과학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인정하지 않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서양의학, 지금 우리 의학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돼서 오늘 우리나라 의료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서 정리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는 제가 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